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물었더니 그 여자 브레이크를 내가 끊었어. 밤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브레이크를 내가 끊었어. 처음엔 헛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트렁크를 발견했습니다. 40년 전 신문 기사,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분이 제 엄마였습니다. 저는 16년 동안 살인자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바로 제 친엄마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늘 그 여자 차 브레이크를 손봐놨다. 내일이면 끝이야.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악마입니다, 악마. 자기가 죽인 여자의 딸을 16년 동안 머슴처럼 부려먹은 겁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됐는지 말입니다. 제 이름은 윤혜진, 41세입니다. 목동 아파트에서 남편,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동네 부녀회장을 맡고 매주 교회 봉사를 나가고 75세 시어머니 병원 스케줄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모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단 하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였습니다. 저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고아원 앞에 버려졌습니다. 1984년 겨울이었습니다. 담요 한 장과 쪽지 하나만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발 잘 키워주세요. 그게 제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은평구 사랑의 집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친엄마 이름도 몰랐고 얼굴도 몰랐고 어떤 분이셨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25년을 살았습니다. 25살 되던 해 고아원에서 맞선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혜진아, 좋은 분 소개해 드릴게. 대기업 다니시고 성실한 분이야.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직접 나서신 자리였습니다. 상대는 박성수 씨,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고아 출신입니다.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박성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랑 새로운 가족 만들면 되죠. 고마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박정희 여사는 달랐습니다. 고아, 그게 무슨 소리야? 집안 내력도 모르는 계집을 우리 집에 들인다고?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수 씨가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랑?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결국 시어머니가 조건을 내셨습니다. 좋아, 결혼은 시켜주지. 대신 조건이 있어. 평생 우리 집안을 극진히 모셔. 친정도 없는 것이 시댁이라도 제대로 모셔야 할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2009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3년 차였습니다. 약속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시어머니 까다로운 입맛에 맞춰서 매일 아침 7시에 밥상을 차렸고 시댁 대소사는 혼자 다 도맡았습니다. 명절 때는 친척 30명 음식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혜진아, 국이 좀 짜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끓이겠습니다. 이렇게 귀찮게 하면 어떡해. 요즘 며느리들은 다 안 그런다는데.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나 하나 지켜줄 친정 부모님이 없는데 어디 가서 내 목소리를 내겠어요? 그저 시어머니 눈밖에 안 나려고 죽은 듯이 살았던 거죠. 결혼 2년 만에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이를 차지하셨습니다. 민재야, 엄마랑 할머니 중에 누가 더 좋아? 할머니. 5살 아들이 그렇게 대답할 때도 그냥 웃으며 참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요. 결혼 15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동네에서 효부로 소문났습니다. 구청에서 효행상까지 받았습니다. 상장을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어떤 분이셨는지는 모르지만 착하게 살고 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따뜻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혜진아, 울면서 깼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며느리로는 완벽했지만 딸로는 공백이었다는 걸요. 내 엄마가 누군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왜 저를 고아원에 보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시댁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16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 결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혜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 결혼. 사실은 박정희 여사가 직접 찾아왔었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1990년대 후반이었어. 박 여사가 고아원에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 1984년생 여자아이 있느냐고. 손이 떨렸습니다. 난 그저 좋은 혼처라고만 생각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 왜 하필 1984년생을 찾으셨을까? 원장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며칠 뒤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결혼은 시어머니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저였는지, 왜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셨는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작년 2024년 3월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75세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도 치매입니다. 최근 기억은 잘 못하지만 오래된 기억은 또렷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더 정성껏 모셨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식사를 떠먹이고 밤마다 배회하시는 것을 막았습니다. 16년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가 혼자 중얼거리시는 겁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냥 치매 증상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누구한테 미안하세요? 그 여자 애기. 내가 죽였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브레이크를 내가 끊었어. 그 여자가 죽을 줄은 몰랐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불렀지만 시어머니는 이내 정신을 잃은 듯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어젯밤에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뭐? 누군가를 죽였다고. 브레이크를 끊었다고. 남편 박성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 치매 걸리셨잖아. 헛소리야 헛소리.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혜진아, 너도 나이 들어서 그래. 치매 환자 말을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 창란은 계속됐습니다. 그 여자가 자꾸 나타나. 아기 안고 우리 집 앞에 서 있어. 어머니, 누구 말씀이세요? 당신 남편 만나러 가던 길에 내가 차 고장 나게 해놨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트렁크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누렇게 바랜 신문 스크랩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1984년 12월 3일 은평구에서 교통사고. 20대 여성 사망.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이모 27씨는 생후 6개월 된 딸을 보러 가던 중 은평구 구산동 고갯길에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추락사했다. 경찰은 차량 정비 불량이 원인으로 보고 있다. 1984년 12월. 제가 고아원에 버려진 바로 그때였습니다. 생후 6개월. 저와 똑같은 나이였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부서진 차량 사진,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시어머니가 40년 전 교통사고 기사를 보관하고 계셨을까요? 왜 그 여자가 안고 있는 아기가 저와 똑같은 나이였을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예쁘고 착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얼굴과 닮은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눈매, 코, 입매 닮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내 엄마가 아닐까? 하지만 왜 시어머니가 이 사진을 가지고 계실까요? 왜 40년 동안 숨겨놓으셨을까요? 밤마다 브레이크를 끊었다. 그 여자를 죽였다고 중얼거리시는 게 설마 그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자꾸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트렁크를 더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낡은 공책 하나가 나왔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1984년 12월 2일, 사고 하루 전 날짜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그 여자 차를 확인했다. 정비소 사장에게 돈을 줬다. 내일 그 여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끊어지게 해놨다. 여보가 그 여자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결심했다. 저 여자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려야 한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시어머니가 누군가를 일부러 죽였다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고장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혹시 제 엄마가 아닐까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박 여사가 1984년생 여자아이를 찾으러 왔었어. 그리고 제 결혼. 16년간의 가혹한 대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엄마를 죽이고 그 딸인 저를 찾아서 일부러 며느리로 만들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아니, 복수보다 더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인 여자의 딸을 평생 종처럼 부려먹겠다. 그게 시어머니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16년 동안 극진히 모셨던 시어머니가 제 친엄마를 죽인 살인자였다는 겁니까? 그날 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은평구청, 경찰서, 도서관. 40년 전 기록을 다 뒤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때 기록은 대부분 소실됐습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서 폐기됐습니다. 어디를 가도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살았던 주민들을 수소문했습니다. 1984년 구산동 고갯길 사고 아시는 분 계세요? 78세 할머니 한 분이 기억을 더듬으셨습니다. 아, 그때 젊은 여자분 돌아가셨지. 참 불쌍했어.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셨어요? 예쁘고 착한 분이었어. 근처 양장점에서 일하셨거든. 근데 유부남이랑 사귀다가 아기까지 낳았다더라고. 유부남, 아기. 그 유부남이 누군지 아세요? 글쎄, 잘은 모르겠는데 목동 쪽에 사는 사업가였다는 소문이. 목동, 시댁이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양장점을 찾아갔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여전히 양장점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1984년에 여기서 일하셨던 이모 씨라는 분 아세요? 70대 사장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시죠? 저 그분의 딸입니다. 사장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었구나. 세상에. 당신 엄마 정말 좋은 분이셨어. 가난했지만 밝고 착했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어요? 박씨, 박아무개. 목동에서 작은 공장하던 사람이었어. 유부남인 걸 숨기고 당신 엄마를 꼬셨지.
당신 엄마가 임신하자 그제야 털어놨어. 자기한테 와이프 있다고. 박씨, 목동, 공장, 돌아가신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근데 당신 엄마는 애를 낳기로 했어. 내 아기는 죄가 없잖아요 라면서. 참 착한 분이었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가 저를 지키려고 했구나. 출산 후 6개월쯤 됐을 때 당신 엄마가 그 남자한테 연락을 받았어. 만나자고, 애기 얼굴 보고 싶다고. 당신 엄마는 좋아하며 당신을 데리고 나갔어. 그런데 사고가 났군요. 응,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했어. 근데 이상한 게 당신 엄마 차는 일주일 전에 정비를 받았거든. 새 차나 다름없었어. 누가 일부러. 난 그렇게 생각했어. 경찰한테도 말했지. 근데 증거가 없다고 단순 사고로 처리됐어. 그리고 당신은 어느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들었어. 전신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일기장에 적힌 대로였습니다. 그 여자 차 브레이크를 끊게 해놨다. 제 엄마가 시아버지를 만나러 가다가 시어머니가 조작한 브레이크 때문에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16년 뒤에 그 살인자의 며느리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인생이 통째로 조작된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 아버지 바람 피운 적 있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솔직하게 말해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들은 적 있어. 젊었을 때 잠깐 다른 여자 만난 적 있다고. 근데 그게 왜?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모르지. 아버지도 그냥 헤어졌다고만 하셨어. 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겁니다. 시어머니가 죽인 겁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일기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트렁크를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구산동 김철수 정비소 1984년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일기장에 나온 바로 그 정비소였습니다. 정비소 사장에게 돈을 줬다. 김철수, 이 사람이 공범이구나. 손이 떨렸지만 찾아가야 했습니다. 40년 전 진실을 아는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구산동으로 향했습니다. 그 정비소가 아직 있을까요? 김철수가 살아있을까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정비소에서 제 인생이 또 한 번 뒤집힐 거라는 걸요. 40년 전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정비소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간판이 그대로였습니다. 김철수 정비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차 밑에서 작업하고 계셨습니다. 저기요, 사장님?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김철수 사장님이세요? 그런데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984년에 은평구 고갯길 사고 기억하세요? 할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렌치를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 누구요? 저는 그때 돌아가신 이모 씨의 딸입니다. 뭐라고? 할아버지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었어? 네, 살아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울기 시작했습니다. 70대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울컥했습니다. 사장님,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 때문이야. 내가 죽인 거야. 브레이크를 조작하신 거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가 찾아왔어. 그때 내가 돈이 너무 없었거든. 정비소도 망해가고 애들 학비도 못 낼 지경이었지. 손이 떨렸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박 여사가 큰 돈을 줬어. 그 돈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어.
조건이 딱 하나였지. 이모 씨 차 브레이크를 고장 내라고. 그래서 하셨습니까? 난 그 여자가 진짜 죽을 줄은 몰랐어. 그냥 고장만 나게 하면, 만남을 못하게 되면, 그 정도인 줄 알았어. 근데, 할아버지가 울부짖었습니다. 고갯길에서 브레이크가 안 먹히는 바람에, 차가 절벽으로, 그 여자가 27살밖에 안 됐는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박 여사는 알고 있었던 겁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그랬을 거야. 그 여자는, 할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악마였습니다. 자기 남편 빼앗긴 게 그렇게 분했나 봅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박 여사가 그랬어. 그 여자만 없으면 우리 가정이 평화로울 텐데라고. 그래서 나보고 확실하게 하라고 했어. 브레이크가 절대 안 먹히게. 확실하게. 절대 안 먹히게. 계획적 살인이었습니다. 사장님, 왜 경찰에 신고 안 하셨습니까? 못했어. 나도 공범이잖아. 내가 말하면 나도 감옥 가는 거고. 그때는 정말 살기 위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가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난 40년 동안 이 죄책감 때문에 살았어. 매일 밤 악몽 꿨고 술로 버텼어. 제발. 여러분, 저는 그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이 사람도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가해자일까요? 사장님,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찰에 가서 공소시효 지났어. 살인죄도 15년이야. 이미 40년이 지났고,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하지 않습니까? 밝혀봤자 뭐가 달라져? 당신 엄마는 안 돌아와. 난 벌써 늙었고, 박 여사도 치매 걸렸다며? 맞는 말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녹음이라도 해도 될까요? 사장님 증언을.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거라도 해야지. 내가 평생 짊어진 죄를 당신한테는 말해줘야지.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박 여사가 찾아온 날, 돈을 건넨 장면, 브레이크를 조작한 방법, 사고 소식 들었을 때의 공포, 40년간의 죄책감, 전부 다요. 녹음을 마치고 정비소를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미안하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김철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가 말했어요. 그 여자만 없으면 우리 가정이 평화로울 텐데라고. 그래서 나보고 확실하게 하라고 했어요. 브레이크가 절대 안 먹히게. 확실하게. 절대 안 먹히게. 계획적 살인이었습니다. 우발적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제가 모셨던 시어머니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질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 아기를 고아원에 보내고 16년 뒤에 그 아이를 찾아서 며느리로 만들어 부려 먹은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낯선 여자가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윤혜진 씨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한지우 기자라고 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날카로운 눈빛에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40년 전 은평구 교통사고 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모 씨라는 분 아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구산동 주민 인터뷰 중에 윤혜진 씨가 이모 씨 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정비소도 다녀왔고요. 세상에나. 이 기자가 저보다 먼저 김철수를 만났다는 겁니까? 김 사장님이 모든 걸 털어놓으셨습니다. 박정희 여사가 돈을 주고 브레이크를 조작하게 했다고요. 그리고 윤혜진 씨가 지금 그 박정희 여사의 며느리로 살고 계시다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긴 그렇고. 네, 감사합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한지우 기자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혜진 씨,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계획적 살인이에요. 40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한지우 기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 처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도하면 최소한 진실은 세상에 알려지는 거죠. 보도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특집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40년 전 계획적 살인, 피해자 딸은 가해자의 며느리로 살았다. 이건 엄청난 이슈가 될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제 얼굴이 나가는 건가요? 익명 처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윤혜진 씨가 직접 나와서 증언해 주신다면 파급력이 훨씬 클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답니다. 보도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댁 친척들은요? 남편은요? 14살 아들은요? 윤혜진 씨, 이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시댁에서 억눌려 살잖아요. 당신 이야기가 그분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한지우 기자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언제까지 답변 주실 수 있어요? 일주일. 주세요.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한지우 기자가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답니다. 보도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우르르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야, 미친 거 아니야? 시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기자가 왔다 갔다며? 우리 집안 조사한다고? 형님, 진정하세요. 진정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신우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어머니 치매 걸린 노인네잖아요. 40년 전 일기장 하나 가지고 이러면 어떡해요? 증거 있어요. 목격자도 있고 공범 증언도 있습니다. 증거? 그게 증거가 돼? 시동생이 비웃었습니다.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공소시효 지났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근데 왜 기자를 불러? 저는 기자 안 불렀습니다. 기자가 알아서 온 거예요. 그럼 거절했어야지. 왜요? 진실인데 왜 거절합니까? 시댁 친척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16년간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아?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당신 아들 생각은 안 해? 민재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귀가 멍멍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나가주세요. 우리 부부끼리 이야기할게요. 친척들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나갔습니다. 남편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혜진아, 진짜 보도할 거야?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이제 거의 식물인간이야. 얼마 못 사셔. 그냥 조용히 보내드리면 안 돼? 16년 동안 저한테 한 짓은요? 그건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지. 하지만 지금 와서 들춰내면 뭐가 달라져? 진실이 밝혀집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진아, 솔직히 말할게. 보도 나가면 우리 끝이야. 난 회사에서 잘릴 거고 민재는 학교에서 손가락질 받을 거야. 그걸 원해? 저는 그냥 뭐, 제 엄마가 억울합니다.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무연고 묘지에 묻혀 계세요. 그래, 억울하지. 근데 40년 전 일이잖아. 지금 우리 가족은 어떡하고? 말문이 막혔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보도가 나가면 제 가족이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제 엄마는 영원히 억울한 채로 남는 거고요. 며칠 뒤 한지우 기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혜진 씨, 결정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보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왜요? 제 가족이 무너집니다. 14살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윤혜진 씨, 지금 가해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한지우 기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윤혜진 씨 뜻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언제든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진실을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가족을 선택한 걸까요? 그날 밤 변호사를 만났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부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요? 첫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살인죄도 15년이에요. 40년이 지났고요. 그럼 민사소송은요? 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10년이에요. 게다가 가해자로 지목되는 시어머니는 치매로 책임 능력이 없고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나요? 변호사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법적으로는요. 하지만 부인. 네. 부인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법적 처벌인가요? 아니면 진실 규명인가요? 그 질문에 저는 멈췄답니다. 뭘 원하는 걸까요? 복수? 처벌? 아니면 저는 제 엄마가 억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이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답은 나온 겁니다. 법이 해줄 수 없는 걸 부인 스스로 하셔야죠. 무슨 뜻입니까? 부인이 미친 게 아닙니다. 부인 엄마는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부인은 16년간 가해자 집에서 살았어요.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눈물이 났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을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부인, 이제 선택하세요. 계속 며느리로 살 건가요? 아니면 부인 엄마의 딸로 살 건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로 사는 것, 딸로 사는 것. 16년간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딸이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치매 때문에 멍한 얼굴로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습니다. 75세. 이제 얼마 못 사신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제 엄마를 죽였습니다.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그리고 16년 동안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은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십니다. 저를 보고도 누군지 모릅니다. 어머니, 불러봤습니다. 누구세요? 심장이 아팠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었고, 따지고 싶었고,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이미 벌을 받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채로요.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통장, 도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16년 살았는데 가져갈 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혜진아, 뭐해? 짐 쌉니다. 뭐? 저 나갈래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미쳤어? 내가 어디 가서 살아? 원룸이라도 구해서 살겠습니다. 혜진아.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팔을 뿌리쳤습니다. 이야기 끝났어요. 저는 이제 며느리 안 할래요. 그게 무슨 소리야? 16년 동안 저는 살인자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혜진아, 제발. 어머니는 이제 얼마 못 사셔. 그때까지만 참아줘. 그때까지요? 그럼 그 다음엔요? 제 엄마는 언제 위로받습니까?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잖아.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죽임당한 거예요. 당신 어머니한테. 소리쳤습니다. 당신네 집안이 제 엄마를 죽이고 저를 고아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일부러 저를 찾아서 며느리로 만들어 16년 동안 시어머니 노릇을 시킨 겁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제 엄마의 딸로 살고 싶어요. 당신네 집 며느리 말고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남편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나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16년 살았던 목동 아파트.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픈 건지 후련한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섰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답니다. 가방 하나 들고 서 있는 41세 여자.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자유가 뭔지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게 뭔지요. 핸드폰을 꺼내서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원룸을 검색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작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공간이 생긴다는 게 설레었거든요. 그날 밤 찜질방에서 잤답니다.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잤습니다. 시어머니 아침 밥상 걱정도 안 하고 남편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저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41세 윤혜진, 16년 며느리, 이제는 자유인. 거울 속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답니다. 여러분, 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처벌도 안 했고요. 기자한테 폭로도 안 했습니다. 대신 선택했습니다.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기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이제 한 곳만 가면 됐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던 그분께요. 은평구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양장점 사장님이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무연고 묘역 한 구석.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묘비를 찾는데 한참 걸렸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거든요. 고 이모지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모.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불러봤답니다. 41년 만에요. 저예요. 엄마 딸 혜진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늦었죠? 41년 만에 왔어요. 미안해요, 엄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트렁크에서 가져온 엄마가 저를 안고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 속 엄마 너무 예뻐요. 저랑 닮았어요. 사진을 묘비에 기대어 놓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목이 메었답니다. 유부남의 아이를 낳으면서도 저를 지키려 했던 엄마. 내 아기는 죄가 없잖아요라고 말했다면서요. 양장점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보러 가는 길에 그 사람이, 시어머니가 브레이크를 고장냈어요. 계획적으로요. 엄마를 죽이려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아원에 보내졌고 그 살인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일부러요. 며느리로 만들려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저 16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어요. 매일 아침 밥상 차리고 명절 때 30명 음식 준비하고 한 번도 대꾸 안 하고 살았어요. 친정 없는 며느리니까요. 묘비를 닦았답니다. 먼지와 이끼를 다 닦아냈습니다. 근데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왜 거울 볼 때마다 낯설었는지. 시댁 사람들 누구도 저랑 안 닮았거든요. 엄마랑 닮았으니까요.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저 복수 안 했어요.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없었고 기자한테 폭로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게 복수가 아닐 것 같아서요. 엄마는 그냥 제가 행복하길 바라셨을 것 같아요.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어요. 며느리 그만두기로요. 이제 저는 엄마의 딸로 살 겁니다. 당당하게요. 주머니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답니다. 아직 제출 전이었습니다. 이거 내고 나면 완전히 자유예요. 16년 세월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해방되는 거죠. 묘비 앞에 서류를 놓았습니다. 엄마,
제가 카페 하나 차릴 겁니다. 작은 카페요. 이름은 이모로 지을게요. 엄마 이름으로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카페 벽에 엄마 사진 걸어 놓을게요. 손님들한테 엄마 이야기 들려줄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착한 분이셨는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눈물과 웃음이 섞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올게요. 엄마 산소 정비하러요. 잡초 뽑고, 묘비 닦고,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 이제 자유롭게 살게요. 엄마의 딸로 당당하게 살게요. 그게 제가 엄마한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인 것 같아요. 절을 했답니다. 깊게, 정성스럽게. 41년 만에 드리는 첫 인사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사랑해요. 무덤을 뒤로 하고 걸어 내려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느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요. 16년간 짊어졌던 짐을 말입니다. 한 달 뒤였답니다.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재산분할금을 받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새로 시작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41세예요. 41세에 처음으로 독립한 겁니다. 늦었지만 괜찮았답니다. 벽에 엄마 사진을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진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엄마, 잘 잤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카페 창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얻었고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간판에 카페 이모라고 썼답니다. 오픈 날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카페 이름 예쁘네요. 무슨 뜻이에요? 제 엄마 이름입니다. 아, 효녀시네요. 손님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네, 이제야 엄마 딸 노릇하려고요. 카페는 조용했지만 행복했답니다. 손님들한테 커피 내려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제게는 자유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지우 기자가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윤혜진 씨, 잘 지내시네요. 네, 덕분에요. 후회 안 하세요? 보도 안 한 거 생각해 봤습니다. 후회는 안 합니다. 대신 해방됐거든요. 해방이요? 네. 거짓된 삶에서요. 한지우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승리네요. 맞아요. 제 방식대로의 승리죠. 기자가 커피를 마시고 갔습니다. 저는 엄마 사진을 올려다 봤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사진 속 엄마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용서 안 했습니다. 제 엄마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지만 해방됐답니다. 그게 진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카페 이모를 연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둘 단골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여기 커피 맛도 좋지만 사장님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손님들한테 엄마 이야기를 들려줬답니다. 제 엄마는 27살에 돌아가셨어요. 저를 보러 오시다가요. 세상에, 엄마는 저를 정말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요. 카페는 제 안식처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엄마 사진에 인사하고 카페 문 열고 손님들 맞이하는 일상. 평범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답니다. 누군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세상에나 아들 민재였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민재야. 14살 아들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앉아. 민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아니, 민재는 아직 어리니까 핫초코를 만들어줬답니다. 엄마, 미안해요. 첫 마디가 사과였습니다. 뭐가? 할머니 장례식 때 엄마한테 너무했어요. 그리고 그때 엄마 편 안 들어줘서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한 달 전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안 갔습니다. 대신 그날 엄마 무덤에 갔습니다. 괜찮아.
넌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한 거니까. 아니에요. 민재 눈에 눈물이 고였답니다. 제가 할머니 집 정리하다가 일기장 봤어요. 트렁크 속에 있던 거요.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할머니가 정말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할머니를 일부러 죽인 거였어요. 브레이크 조작해서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16년 동안 그 집에서 민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14살 아들이 카페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민재야, 네 엄마, 이제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아들을 끌어안았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안아본 게요. 엄마, 저 외할머니 묘 같이 가도 돼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민재랑 함께 엄마 무덤에 갔습니다. 외할머니, 처음 뵙습니다. 손자 민재예요. 민재가 절을 했습니다. 외할머니, 늦게 찾아뵈어 죄송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엄마랑 같이요. 눈물이 났답니다. 엄마가 손자를 보고 계실 것 같았거든요. 민재야, 외할머니 산소 정비 좀 도와줄래? 네, 엄마. 모자가 함께 잡초를 뽑고 묘비를 닦았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정말 예쁘셨네요. 민재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엄마랑 닮았어. 엄마가 더 예뻐요. 이 녀석이 웃었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가끔 카페 도와줄게요. 주말에요. 괜찮아. 넌 내 공부해. 아니요. 외할머니 이야기 저도 듣고 싶어요. 손님들한테 들려주는 거요. 고마웠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하자. 그날 이후로 민재가 주말마다 카페에 왔습니다. 손님들한테 음료 내려주고 외할머니 이야기도 듣고 모자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간판에 카페 이모라고 썼답니다. 오픈 날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카페 이름 예쁘네요. 무슨 뜻이에요? 제 엄마 이름입니다. 아, 효녀시네요. 손님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네, 이제야 엄마 딸 노릇하려고요. 카페는 조용했지만 행복했답니다. 손님들한테 커피 내려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제게는 자유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지우 기자가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윤혜진 씨, 잘 지내시네요. 네, 덕분에요. 후회 안 하세요? 보도 안 한 거 생각해 봤습니다. 후회는 안 합니다. 대신 해방됐거든요. 해방이요? 네. 거짓된 삶에서요. 한지우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승리네요. 맞아요. 제 방식대로의 승리죠. 기자가 커피를 마시고 갔습니다. 저는 엄마 사진을 올려다 봤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사진 속 엄마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용서 안 했습니다. 제 엄마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지만 해방됐답니다. 그게 진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카페 이모를 연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둘 단골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여기 커피 맛도 좋지만 사장님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손님들한테 엄마 이야기를 들려줬답니다. 제 엄마는 27살에 돌아가셨어요. 저를 보러 오시다가요. 세상에, 엄마는 저를 정말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요. 카페는 제 안식처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엄마 사진에 인사하고 카페 문 열고 손님들 맞이하는 일상. 평범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낯선 할머니가 오셨답니다. 동네에서 본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커피를 내려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벽에 걸린 엄마 사진을 보시더라고요.
사장님, 저분이 누구세요? 제 엄마세요. 혹시 이모 씨?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답니다. 네,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나 양장점에서 같이 일했던 김순자예요. 당신 엄마 친구였어. 세상에나, 엄마 친구를 만나다니. 할머니, 아기가 이렇게 컸구나. 혜진이, 엄마 똑 닮았네. 할머니가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할머니한테 엄마 이야기를 많이 들었답니다. 엄마가 얼마나 착했는지, 얼마나 밝았는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혜진아, 너희 엄마가 자주 말했어. 내 딸은 세상에서 제일 예쁠 거야라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자주 오세요. 엄마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그럴게, 얘야. 그날 이후로 김순자 할머니가 단골이 되셨습니다. 카페는 점점 따뜻해졌답니다. 엄마 친구, 아들, 그리고 저. 작은 가족 같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눈이 소복소복 쌓였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산소에 눈 쌓였을 거예요. 그러게. 주말에 같이 갈까? 네. 민재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엄마의 딸로 살고 있어요. 사진 속 엄마가 웃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처벌도 못했고요. 세상의 진실을 폭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편하게 돌아가셨고 시댁 친척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불공평하냐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방됐답니다. 거짓된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딸로 살게 됐습니다. 카페 이모는 오늘도 문을 엽니다. 엄마 사진이 걸린 따뜻한 공간. 손님들이 오고 커피 향이 퍼지고 이야기가 오가는 곳. 저는 여기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답니다. 41년 만에 찾은 엄마와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닙니다. 이모의 딸이랍니다. 그게 제 진짜 이름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복수가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벗어나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진짜 승리일 수 있답니다. 오늘도 카페 이모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요.